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36강. 이번 시간은 진료 후 고객 안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진료를 마치고 난 환자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가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수가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이제 수가라는 표현을 계속 많이 쓰게 되는데요. 수가가 뭐냐 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돈을 지급을 하지요. 지급을 하는 이 보험금을 이제 수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보통 환자의 본인 부담금까지도 수가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대체로 그 정해진 수가의 10%나 30% 정도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수가입니다. 자, 수가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돈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거, 그 다음에 환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거 전부를 수가라고 해요. 자, 병원이 받는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환자 본인 부담금, 그리고 때에 따라서 비급여 항목이 있을 때는 이 비급여 항목의 비용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환자는 병원에다가 어떻게 돈을 지급을 하느냐? 환자 본인 부담금, 여기서 정률로 정해진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본인 부담금하고 혹시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받았으면 이 비급여 항목에 이제 들어간 진료 비용, 이것을 환자가 내는 돈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가는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수가는 뭐냐? 공단에서 나오는 보험금하고 환자가 본인 부담한 것, 이것을 전부 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가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진료비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지불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행위별 수가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하려고 보면 뭐 약 비용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의사나 의료진 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마다 정해가지고 하나하나의 항목마다 정해서 이것을 다 더해서 진료비로 청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료행위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서 이것을 진료비로 지급받는 거죠. 우리가 환자에게서도 받고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서도 받습니다. 이것은 의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대로 돈을 받으니까. 환자가 많이 왔다, 많은 검사, 많은 치료, 많은 투약, 이것마다 전부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정해서 총 합산으로 돈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것은 환자가 자주자주 많은 환자가 올수록 유리하지요. 자,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 진료 행위마다 돈을 책정을 해서 병원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두제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일정 지역을 이렇게 존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에 예를 들어 사람이 100명이 산다 라고 하면 그 인원수에다가 일정 비용을 곱해가지고 이것을 의사의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의사가 주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이렇게 나와 있는 A, B, C, D 의사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을 주치의로 하겠어 라고 선택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진료를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의사한테는 약속된 환자 수가만큼이 지급이 되는 제도가 인두제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숫자만큼 지급받고 그 대신 우리 병원에 왔든지 안 왔든지 간에 늘 일정하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료 행위 하나를 전체로 보고 통으로 가격을 매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음식을 사면 이렇게 낱개로 포장된 것이 있고 그 안에 뭐 혹은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이거 합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행위수가제하고 반대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나 환자 군면마다 미리 가격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미리 책정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행위수가제에서는 환자가 3번 오는지 5번 오는지에 따라서 병원이 받는 돈이 다르죠. 그런데 포괄수가제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감기 환자는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한 번 왔든지 10번 왔든지 간에 그 병원에서 1,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1980년도 초에 미국에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식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에 대해서 의료비를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죠. 자, 우리 병원에 이번에 A, B, C, D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A는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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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를 하면 행위제수가제에서는 3번만 와도 되는 환자를 5번 오게 하는 게 병원에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포괄수가제는 그렇지 않죠. 5번 오나 10번 오나 병원비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잉 치료를 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조금 뭐 아주 가벼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총액계약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액계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을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보험을 제공하는 측하고 의사단체 간에 미리 진료비에 대해서 총액을 미리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단체에서는 행위별 수가 기준에 의해서 진료를 한 의사들한테 그것을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독일에서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당 진료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얼마 하는 거죠. 우리 숙박업소에 묵을 때처럼 뭐 1박에 얼마 하는 것처럼 진료를 그냥 하루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수가를 결정해 놓고 환자가 얼만큼 왔는지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방식. 일당 진료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래 환자보다는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수가제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병원에서 뭐 약제, 치료비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인건비까지를 모두 다 가격을 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료비를 받는 방식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도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행위별 수가제에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포괄수가제, 그 다음에 정액수가제를 일부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의 수가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행위별 수가제에다가 질병군별로 포괄수가제와 정액수가제를 일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정액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수납하기 전에 환자한테 진료 예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환자한테 자, 이제 환자가 질병으로 우리 병원에 방문을 했었다라고 하면 환자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되죠. 그럴 때
전문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병원에 근무를 하지 않으시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낯설겠지만 병원에 가서 근무를 시작하면 그런 용어들에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병원 직원들이 쓰는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용어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숙한 표현,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자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풍이시네요 라고 하는 게 환자가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병명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중풍이세요. 이 경우에는 앞으로 어떠한 증세들이 나타나실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명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것에 따른 예후 정보를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가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뭐 조금 이제 새로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시청각 자료, 병원에 요즘 컴퓨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시청각 자료를 같이 보면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중요할 때 설명을 할 때 한 번에 쭉 하면 우리는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이해하지만 그 설명을 처음 듣는 환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가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페이퍼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항목을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든지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면 훨씬 더 환자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맞춰졌어요. 그러면 자, 이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자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사한테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절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의 환자는 궁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궁금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예후를 안내하는 방법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검사 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환자는 우리 병원에 불편해서 오기도 하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환자는 대단히 불안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가진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검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 검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따끔합니다. 아니면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진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안내하는 거 기억하시지요? 자, 이제 그래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검사를 받고 나서는 어떤 주의사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증상 혹시 이러이러한 증상이나 증세가 생기시면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유인물이나 자료를 꼭 주도록 하세요. 그냥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환자가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증상에 따른 대처법이 들어있는 안내문을 반드시 환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때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나서 환자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검사비가 비싸요 라고 할 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비싼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이 병원은 정말 환자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액 검사 같은 경우 지금 환자분한테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검사가 왜 비싼지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를 마쳤을 때는 검사 결과를 복사해서 환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검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환자의 건강검진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상담하고 접수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동안에 이제는 앞으로 하게 될 검사, 기초검사에서는 뭘 하고 최성분 검사에서는 뭘 하고 심전도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건 여성에게만 권하는 거죠. 골밀도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변 검사, 체혈, 엑스레이, 유방 X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상담에서 접수 문진표 작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환자가 각 검사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환자가 검사를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환자에게 이제 상담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한테는 왜 이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안내를 별도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료 수가가 뭐냐,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그 다음에 일당 진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나라의 수가제도, 그 다음에 진료 예후를 안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병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른 설명을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설명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고액의 검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충분하게 안내를 한 다음에 그리고 환자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한다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고객과 어떻게 상담하고 상담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